누더기법이에요. 사실은 형법의 기본 원리도 많이 벗어나 있고 많이 널려져 있는 사업장의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가 져. 뭐 이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웬만 큰 회사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령 의무사항을 다 준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무사님은 그럼 제도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현재 활동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원 인사 노무 컨설팅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기업체 자문, 컨설팅, 그다음에 강의 뭐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지금 책을 이번 달에 책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쓴다든지 이제 경제신문에 이제 컬럼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거 대외적인 활동을 주로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네네.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업체들 대표이사님이나 이거를 준비해야 될 실무팀들과 주로 많이 미팅을 하고 있고 좀 바쁘게 이민년이 좀 바쁘네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좀 전문으로 하시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노무사 한 지는 올해 노동 업무를 시작한 지 33년 됐고 네. 노무사 한 지는 이제 30년 됐어요. 초창기 때 저희 노무사 제도가 그 정착되기 전에는 몇 기시? 뭐, 몇 기신가요? 저는 4기예요. 일반인들도 노무사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 업무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어요. 하는 일 자체가 되게 제한돼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쉽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그 산재 업무였어요. 아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산재 업무 자체는 그렇게 뭐 진입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기업에서 뭐 의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산업재해를 당하신 근로자나 그리고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의뢰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산업재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건설회사잖아요.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 제가 산업재해 업무에 대한 그 전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회사 업무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이 이루어지는 그 업무 패턴이나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나 건설업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건설업만의 좀 특징도 있습니다. 건설업 특징이 많죠. 네. 건설업은 어떤 산업보다도 복합 산업이에요. 건설은 땅 파는 것부터 해서 건설 기계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전을 하기 위해서 가시설물 같은 것도 들어와야 되고 엄청 많은 이 장비와 구조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서 일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은 그 건설회사가 다 고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부 협업관계예요. 도급 용역 위탁이라고 하는 그렇죠. 계약관계를 통해서 어떤 회사랑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 계약을 하고 어떤 회사랑은 용역 계약을 하고 어떤 회사랑은 서비스 계약을 하고 어떤 회사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들이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은 시간대 같은 일을 컨비네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발생되는 그 노무 관리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분들을 전부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 노동법 관련된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고 깊다. 그래서 사실 건설이라는 이 쪽에 노무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복잡계라고 그러죠. 단순한 어떤 노동법 상식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그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건설회사들 어떤 부분들 많이 이렇게 어려움 토로하시나요? 뭐 지금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가 이 법은 중대 산업재해나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대표이사가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최저 형량이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법률에 보면은 이렇게 이상이라는 건 없어요. 몇 년 이하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이 미니멈이 1년 이상을 형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지고 만약에 중복된 사고가 발생이 5년 내에 되면은 가중처벌 50% 범위 내에서 형량 가중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 이제 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실무라는 책이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나와요. 실무서네요. 네, 실무서가 많이 준비를 해서 저희가 유튜버도 찍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블로그에도 많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문의를 오고 있습니다. 저희 뭐 안에 있는 그 회사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문의가 오지만 그 외에 이제 밖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회사들 많이 문의를 와서 미팅을 해보면은 위험 요인이 높은 회사들, 특히 이제 건설회사나
화학이나 제철이나 특히 또 중대 시민재가 생겨지면서 다중이용시설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마트라든지 아니면 공연시설이라든지 놀이공원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이런 데들은 중대 시민재해까지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건 하나 잘못 만들면 이제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엄청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돼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5배까지 하는 범위로 돼 있고 형사처벌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여러 이해단체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누더기 법이에요. 사실은 조금 법의 실효성을 빨리 담보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먼저 방점을 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껴맞추는 식의 부분으로 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형법의 기본 논리도 많이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외에 나머지 부분의 그 의무사항은 경영 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이게 기속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뭐 지금 법령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준비하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를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거래하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그 지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개수가 400개 돼요. 400개를 대표이사가 이걸 다 어떻게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굉장히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만 달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법은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식으로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먼저 가지고 뭔가 따지는 구조로 간다라면은 그 많은 지역에 많이 널려져 있는 사업장의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가 져 이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암만 큰 회사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령 의무사항을 다 준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노무사님은 그럼 제도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전보건의 법령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 조치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을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 라고 열거적으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걸 지키라 하면은 이게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꼭 지켜야 될 부분만 시행령에다가 위임해줘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명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시행령의 시행규칙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까지도 중처법상의 우리 중대산업재해로 보다 보니까 내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시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 사망이 되면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내지는 법령 준수 의무에 따라서 이게 복합적이잖아요. 개인적인 그 질병과 업무가 복합적인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된 건데 이 원인의 그 명백한 그 인과관계 부분들을 밝혀낼 수 없는 부분까지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로 가면은 어떤 회사가 기존 질환이 뭐 혈압이 있다든지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 채용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생겨지고요. 그다음 중대 시민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질병에 대한 중대 시민재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갑자기 식중독이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10명이 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먹었는데 10명이 왔어요. 990명은 멀쩡한데 10명이 식중독이 왔으면은 이게 그러면은 회사의 책임이냐 아니면은 개인 특성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단체에서 맥도날드 나눠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먹어야 되는데 차에다 놔뒀다가 나중에 한 2시간 뒤에 먹었어요. 그럼 2시간 뒤에 먹은 거는 누구 책임이냐 그거는. 그러니까 결과만 갖고 볼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됐던 원인까지도 사실은 명백한 기준들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석상에서 코에 검은 코골이가 될 수 있는 근데 범죄 구성을 명백하게 고의성이나 위법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고의성은 별로 안 봐요. 우연적으로 발생이 된 것까지도 지금은 중처법의 그 처벌 범위로 보고 있는 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큰 원인 중에 이제 산업 안전 쪽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인물의 책임을 하래가지고 구조물의 어떤 불안전한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가 있고 뭐 타설상의 문제가 생겨갖고 하중을 못 이겨서 이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근로자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꼭 희한하게 그 가지 말아야 될 때 통제구역에 가가지고 그 업무가 아닌데 거기 가서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다 교육을 시키고 이거 쓰라고 하고 다 했는데 보는 데는 쓰고 안 보는 데서 벗고 하다가 어디서 부딪혀가지고 심하게 사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재해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해까지도 중처법상에 이거는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중첩법상의 지금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입법 과정에서 다시 조금 정밀하게 좀 수정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아요.